네, 조선업종 진단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공화당 우세의 전통 산업들에 대한 분위기가 좀 남다르기 때문에 조선업종은 신영증권 리서치 센터 운송을 커버하고 있는 염경아 애널리스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한창 증시를 달구던 이 태조 이방원 이런 용어들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쓱 다 들어가 버렸습니다. 조선주도 시들한 모습이고 운임지수까지도 지금 급락을 해서 상당히 좀 무거운데 자, 일단은 현재 상황을 진단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저희가 요즘에 시장에서 이렇게 우려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렇게 수주를 월별로 계속 나래비를 세어보면 지금 한 2년 사이에 작년 상반기가 가장 양이 많았었고요. 지금은 점진적으로 조금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동기랑 비교를 하면 지금 수주 누적량이 한 32% 정도 줄어 있는 상황인데요. 네. 실제로 이 양이 연말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면 조선업체들이 1년에 만들 수 있는 물량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양 자체가 절대적으로 적진 않은데 이제 우려를 하시는 부분이 저희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선가 이전에 운임이 워낙 많이 빠지다 보니까 네. 실제로 이제 선가 때문에 더 신조 성과를 넘어서게 높아졌던 중고 성과가 요즘 조정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당연히 정상화되는 운임에서는 나올 수밖에 없는 상태이고요. 연말까지는 이렇게 수주가 좀 줄어드나라는 우려를 아마 계속 보시게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올해의 장사를 어떻게 보면 조선업체들 입장에서는 이제 클로징을 한 거고 사실 내년에 대한 이제 부분을 저희가 또 계획을 세워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은 이제 이러한 우려를 계속 안고 가지만 실제로 조선 업체들의 물동량은 그러니까 수주 물량은 상당히 넉넉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나타내는 저 그래프가 어떤 의미죠? 중고성과하고 해상운임 매출이 네, 뭔가 해상운임- 데드크로스가 난 느낌?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이제 저희가 신조성과는 지난주 기준으로는 0. 몇 % 좀 빠지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중고성과는 지금 당장 사서 저희가 배를 수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운임을 상당히 즉각적으로 반영을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운임이 빠짐과 동시에 이제 중고성과도 빠지고 있다라는 현황을 저희가 잠깐 보여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 해운사하고 조선사 간의 선가, 배 가격을 조정하는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고요?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뭐 당연히 그렇게 보실 수 있고요. 저희가 올해는 전체적으로 선가 지수가 한 5% 정도 좀 넘게 오른 상황이고 네. 작년 같은 경우는 연초부터 연말까지 22.4%나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이랑 똑같은 배를 사는데 지금 이제 더 비싼 값으로 배를 사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급할 때는 당연히 이제 저렴한 가격일 때는 특히나 더 빨리 발주를 하고자 하는 그런 상황이 많을 수밖에 없고 요즘에 이제 이렇게 점진적으로 월별 수주가 줄어드는 이유가 배가 비싸니까 그런 게 아닌가요라는 질문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거에 대한 가격 허들이 형성이 되고 있는 게 시장에서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이 중에 이제 지난주에 저희가 선가 지수가 조금 빠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작년과 재작년에 아주 열심히 발주가 나오던 컨테이너 선박과 그 LNG 선박 같은 경우는 지금 좀 쉬는 구간입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성향이 되는 것들이 이제 지금까지 발주가 안 나왔던 선박들이 조금 성향이 되는 그런 성향이 있는데 탱커 같은 경우는 선박에 대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지금 가격이 오른 게 거의 2년째 오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중국 조선 업체들이 수주 잔고가 올해 2분기를 기점으로 조금 줄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이 주로 수주하는 선박들이 성약이 이루어지면서 실제로 계약가가 조금 빠지는 그런 성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요즘에 그냥 보시기에는 너무 발주가 안 나오는데 이게 이제 더 싸게 발주하고자 하는 선주들의 그 요청이 좀 많아서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은 그냥 여전히 셀러스 마켓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내년에 이제 이러한 이제 하향 물량들이 조금 소화가 되고 나서 다시 내년에 정상화되는 물량의 발주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 저희가 봤을 땐 이런 하락 효과들은 좀 사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국내 조선사들의 선박 수주가 올해보다 한 40%가량은 곤두박질 칠 수 있다라는 이런 극단적인 전망도 나오던데요. 생각을 될까요? 해보면
올해랑 작년에 저희가 진짜 컨테이너랑 LNG를 너무 집중적으로 수주를 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도 만약에 저희가 수주를 기대할 수 있는 선종이 그 두 개밖에 없다라고 하면 그 말은 맞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2년에 걸쳐서 발주한 양만큼 매년 발주한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시장에 대단히 큰 버블이 형성이 되었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렇지만 내년은 저희는 다른 선종으로 그리고 다른 분야로 수주가 좀 다시 재개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요 전망은 조금 극단적인 내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국이 지속적으로 그 두 개의 분야에서만 수주를 한다라고 한다면 맞는 이야기지만 지금은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의 맹추격? 요즘 뭐 선박 수주량 가지고 뭐 매번 등수를 매기긴 하는데 중국은 요즘 어떤가요? 거기는 뭐 코로나 때문에 셧다운 시키진 않았나요? 뭐 그런 것 때문에 생각보다 이렇게 빠릿빠릿하게 돌아가지 않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2분기를 피크로 해서 수주 잔고가 조금 줄고 있다라는 건 수주의 행위가 그렇게 활발하지는 않다라는 거거든요. 배를 만들어내는 속도보다 이제 늦다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이제 요즘에 특정 선종에 대해서 이 얘기가 더 많이 나오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LNG 캐리어 수주를 좀 중국 조선 업체들이 한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LNG 캐리어 같은 경우는 외부의 국가에서 발주하는 건 거의 다 소화를 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26년까지의 도크가 거의 다 차서 저희가 27년 도크를 오픈을 아예 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선주들이 이제 중국을 찾아가게 되는 건데 이 LNG 쪽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조금 시장이 좀 좁아서 특징이 좀 있긴 한데 기존에 일본이 원래 그래도 1년에 한 15쪽 정도는 만들던 그런 시장입니다. 근데 작년자 기준으로 중국이 LNG를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수입해서 쓰는 국가로 등극을 했거든요. 네. 기존에 이제 일본이 지키고 있던 1등 자리를 내어주고 그래서 이 LNG에 대한 수송 수요 자체도 중국이 자체적으로 많아지는데 중국이 내부적으로 LNG 캐리어를 그래도 만든 레코드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후동중화라고 딱 한 업체가 있는데요. 그 업체가 1년에 한 4척 정도밖에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급자족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일본이 만들어서 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네들은 앞으로 더 많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한 자급자족이 필요한 상황이라 네. 올해 LNG를 한 번도 수주해보지 않은 업체가 받은 사례도 있었고 이 후동중화라는 업체는 2024년에 한 9척 정도를 인도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 이야기 때문에 나온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시 내년이 되어서 저희가 27년 도크를 열기 시작을 하면 요 부분에 대한 우려는 좀 빠지기 시작할 것으로 보이고 중국은 어쨌든 일본이 빠져나간 자리를 메워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주를 늘리는 추세 자체가 꺾이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 LNG 선이 고부가가치선이고 우리나라의 그 특장점이 있다고 하는 건 역시 용접이라는 기술력? 네, 맞습니다. 근데 이 갑자기 뭐죠? 이 베트남발 용접 인력 대란? 이게 주가에도 영향을 줍니까? 일할 사람이 없다는 뜻인가요? 예, 최근에 저도 이제 뉴스 보도를 확인을 했었는데요. 이제 서류 미비로 인해서 이제 베트남에서 원래 입국하려고 했던 용접공들이 제 시간에 입국을 못했다라는 얘기인데 모든 조선 업체들이 2022년 대비 23년에 더 많은 물량을 건조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24년으로도 이제 그 부분은 계속 이어질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당연히 그동안 10년의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인력을 많이 줄인 상태이기 때문에 인력도 당연히 늘어나야 되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전체 조선업계에 늘어나야 되는 인력은 한 2만 명 정도라고 추산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채용을 해서 늘리는 이런 인력들은 훈련을 하는 인력들은 2023년 하반기에 이제 건설이 될 그럴 그 설비들에 대한 투입 인력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제 저희가 계속 이제 앞에 계속 채용하자마자 바로 투입을 하는 게 아니라 네. 훈련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뉴스는 저희는 당연히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아마 내년까지도 이 잡음은 끊임없이 나올 거라고 판단을 하는 상태이고 만약에 저희가 4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내년 1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도 조선업체들의 매출이 늘지 않고 요지부동이다라고 한다면 경계심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는 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제 배라는 게 이게 블락들로 막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용접의 미학? 그렇죠. 용접의 잘 붙여야죠. 네. 한국조선해양이 미국의 이제 소형 모듈러 원전, 뭐 SMR이라고 하는 기업 테라파워에 425억 원 기술 투자를 했다. 이건 어떻게 평가가 되나요? 뭐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곳이 다 그렇지만 선박에서도 이제 차세대 에너지가 사실 상당히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추동력을. 예, 기존의 군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소형 원자로로 이제 추진을 하는 사례도 실질적으로 있기 때문에 뭐 궁극적으로 이게 상선에도 모두 적용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선박을 만드는 업체라고 한다면 이 차세대 추진, 친환경 추진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부분은 이제 연결선이 전혀 없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전체 조선 그룹들의 친환경적인 부품을 조달하는 그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는데 저희가 유상증자를 통해서 확보했었던 그런 이제 현금도 되게 충분한 상황이고 지속적으로 저변을 넓혀가고 가는데 이제 일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일본 유럽 쪽의 무탄소 선박 시장 주도권 싸움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 일본과 유럽 쪽이라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일본 이게 무슨 일본도 유럽도 하고 있다라는 의미이고요. 일본은 친환경 연료를 개발을 해서 이 시장을 좀 뚫으려고 하는 편이고, 일본이? 네,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많은 선박의 사용자 국가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자기네들이 이제 앞으로 이 구성하게 될 선박들을 친환경 선박으로 바꾸는데 어떠한 체계로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대세를 어떠한 걸로 자리 잡을까 이제 그거에 대한 싸움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이러한 제3의 선주들이 필요로 하는 선박을 가장 많이 만드는 국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거에 대해서 따로 대응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유럽의 선주들이 요청을 하게 되면 그 선박을 같이 개발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요즘에 뭐 LNG 추진선도 있고 메탄올 추진선도 있고 한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기술 개발을 같이 하고 실제로 만들어서 이제 이 배들이 돌아다니면서 저희가 실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차세대 연료 추진 개발 그 선박 개발에 있어서는 가장 앞선 위치에 있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조선주에 대한 투자 전략 최선호주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거 해버리면 시간이 남나요? 조금 남는데 대우조선해양 여쭤봐도 되나? 네, 괜찮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금 한화가 이제 인수를 추진하잖아요. 방산 쪽을 강화하는 것 같은데 잘 추진이 되고 있는지 진행 상황 혹시 파악되신 게 있는지 그리고 또 대우조선해양과 한화그룹, 한화에어로스페이스라고 쳤을 때 뭐 한쪽은 분석이 좀 어렵다면은 대우조선해양만이라도 좀 분석이 가능할지. 일단 스토킹 호스 방식이었는데 제3자로 또 이렇게 입찰에 들어온 주체가 없어서 네. 하나가 이제 온전히 우선권을 갖게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실사를 진행 중인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우조선해양을 인수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이제 주안점으로 봤던 거는 이제 방산 부분과 그리고 이제 에너지 안보에서 가장 그 필요로 하게 되는 이제 LNG 선박에 대한 그 두 부분을 가장 집중적으로 봤던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뭐 이미 한 14년 전에 시도를 했던 그 인수보다 가격은 많이 현실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는 크게 뭐 승자의 저주가 있다거나 막 이러지는 않을 수 있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고 기존에 뭐 저희가 군함이나 이런 거를 대우조선해양에서 만들 때 하나 시스템에서 이제 그 소프트웨어 체계를 이제 납품을 한다거나라고 해서 서로 이렇게 고객사 관계에 놓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예 개발 단계로 들어갈 때 그 플랫폼을 심어서 진행을 하게 되면 저희가 절차를 하나 정도 줄이면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개발 과정도 많이 간소화될 수 있고 효율화가 될 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시너지가 되게 없을 거라고들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이 방산 관련된 수주를 하는 데 있어서도 이게 다른 일반적인 상업적인 선박을 수주하는 거랑 또 약간 체계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 있어서도 영업 시너지를 충분히 저희는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이번에 들어가게 되는 그 2조 원의 돈으로 인해서 이제 필요로 하는 그 운전자본을 이제 메우는 부분이니까 네. 빨리 진행이 되어서 이제 정상화되고 이제 저희가 이제 피 터지게 경쟁을 해야 되는 네. 이런 시점에 민영화가 잘 이루어져서 대우조선해양이 이제 원래 가지고 있는 좀 경쟁력이 좀 더 커졌으면 좋겠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잘 되기를 기대하면서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조선주 투자 전략하고요. 최선호주 토픽 정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조선업체들은 잉여 공급이 많이 이루어진 그 시기 동안 구조조정하는 과정을 거의 10년간 이제 거친 상황이고요. 내년부터는 그 구조조정 과정에서 살아남은 업체들이 이제 수주를 많이 받고 성과가 예전보다 높아진 것으로 인해서 이제 실적을 실제로 내면서 거의 뭐 10년 만에 제대로 된 실적을 나게 되는 것 같은데 네. 실적 모멘텀을 일단 가지고 출발을 하는 상황이고요. 수주 모멘텀에 대해서는 저희는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친환경적인 규제가 강화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제
조금 2022년이 일찍 수주가 재개된 거라고 보고 있고 본 게임은 23년부터 저희는 시작이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이제 수주와 실적의 두 가지의 모멘텀을 충분히 누리시는 게 저희는 낫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제 사서 견딜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라고 보는 구간이고요. 저희는 가장 싼 업체를 가지고 갈 때 제일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여전히 한국조선해양을 최선호주로 추천을 드리고 선박에 꼭 필요한 부품에 해당하는 엔진사도 한번 들여다보시는 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HSD 엔진도 추천하는 그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네. 한국조선해양과 HSD 엔진. 네. 맞죠? 네. 두 가지 기업을 들려주셨고 오늘 환율이 어제에 이어서 이틀간 뭐 10몇 원씩 급락하는데 1,300원대로. 네. 과거에 우리 조선업 호황기에 선물한 매도, 그러니까 벌어들인 달러를 막 팔아댈 때 그 느낌을 좀 받고 있어서 호황기가 다시 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그때는 그죠? 막 900원 환율로도 맞아요. 갈 정도로 좀 네. 심했었고요. 요즘에는 수주를 열심히 해서 작년에 그렇게 많이 선물한 매도를 했는데도 사실 환율이 올라가 주는 거꾸로 바람에 올라가 버렸죠. 조선업체들 입장에선 나쁜 건 없었지만 이렇게 그 화력이 없나라는 생각도 잠깐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고요. 자, 조선업종 전반적으로 좀 짚어봤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조선운송 커버하고 있는 염경아 애널리스트였습니다. 엄경아 애널리스트였습니다. 잘 안 네. 보여서.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